네, 이번 강연은 시큐리온의 유동훈 대표님 모시고 머신러닝을 활용한 모바일 보안 위협 대응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뭐 사업하신다고 또 많이 바쁘시죠? 요즘 워낙에 좀 다양하게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네요. 네네. 최근에 들어서 모바일 쪽으로 이슈가 많다 보니까. 그죠. 네. 네. 지금 뭐 아이넷캅도 운영하시고 네. 시큐리온도 같이 운영하시는 그렇죠. 거죠, 상황이. 네. 네. 그럼 이제 장표에도 지금 뭐 회사 소개도 있을 테니까 대표님 강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설명드릴 주제는 머신러닝을 활용한 모바일 보안 위협 대응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됐는데 일단 지금 뭐 조금 전에도 서두에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 굉장히 다양한 위협들이 나오고 있어요. 모바일 위협들 특히나 국내에서는 스미싱이나 보이스 피싱 또 메신저 피싱 같은 다양한 공격들이 있고 그리고 해외에서는 뭐 오늘도 뭐 기사 발표가 되기는 했지만 페가수스 관련된 이슈들이 연이어서 나오고 있죠. 무엇보다 이제 최근 들어서는 가장 모바일 보안 위협이 좀 많이 관심을 받고 필요성이 대두가 되고 있는 시기가 아닌가 좀 싶습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에는 일단 시큐리온에서 AI 기술을 이용해서 어떤 식으로 머신러닝을 활용해서 이런 모바일 보안 위협에 대응하고 있는지 설명을 좀 드리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일단 회사 소개인데요. 간단하게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이넷캅이 설립되고 나서 무선 사업을 시작한 지 9년 정도 만에 회사 체계가 좀 정리가 됐어요. 지주회사 체계로 되면서 2019년에 시큐리온이 설립이 됐고요. 일단 회사가 어떤 식으로 설립됐다 뭐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저희 아이넷캅은 일단 크게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바일 악성 앱에 대한 자동 대응. 그래서 그런 자동 대응 같은 거를 연이어 하면서 뭐 기사랑 협력 관계를 또 하고 있어요. 저희가 약 한 9년 정도 된 것 같은데 8명의 인력이 24시간 동안 스미싱 악성 코드를 대응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통신사에도 이것도 비슷하게 한 9년 정도 됐어요. 안티바이러스 엔진을 계속 지속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그 밖에 다양한 R&D 사업들을 같이 연속 사업으로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모바일 악성 앱을 분석하기 전에 모바일 기기 또는 앱에 대한 취약성을 분석하는 그런 쪽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뭐 정부 기관이라던가 또 이런 개발사랑 다양하게 공동 R&D 연구 개발들을 하고 있고요. 사실 아이넷캅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양한 R&D를 하고 있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제품을 개발하거나 뭔가 브랜드를 런칭하거나 하는 성격의 회사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2019년도에 이 시큐리온이라고 하는 회사를 설립하면서 굉장히 많은 그런 기술들을 양수도를 했어요. 그래서 모바일이랑 IoT 환경에서 이런 여러 가지 대응을 할 수 있는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온 브랜드를 런칭을 하게 됐고요. 그럼 이제 어떤 거를 시큐리온에서는 제품으로 갖고 있고 뭘 하고 있느냐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 시큐리온이 가장 처음에 했었던 거는 악성 앱을 사람이 분석하는 것보다는 자동으로 어떻게든 대응해보자 해서 클라우드 기반의 악성 앱을 자동으로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또 그 시스템을 허브로 해서 이런 AI 기반의 안티바이러스 탐지 제품들을 개발을 하게 된 거예요. 지금 현재는 모바일이랑 그리고 TV, 그러니까 스마트 TV나 IPTV죠. 그리고 스마트워치 또 차량용 OS용으로 제품을 릴리즈를 했고요. 그리고 이런 제품들 라인업을 런칭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것이 하나가 있어요. 뭐 아직도 의견이 분분하긴 합니다. 기계학습을 이런 악성 코드를 대응하는데 활용하는 게 맞냐 또는 이게 제대로 된 탐지율을 보이는 게 맞냐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저희가 이 도전을 하면서도 지금 글로벌 인증 성능 평가 기관에 도전을 지속적으로 했던 이유가 어떤 거냐면 일단 뭐 탐지율에서 궤도에 올라서 좋은 탐지율을 보이자 하는 건 맞지만 계속 1등을 하자 이런 목표는 아니고요. 뭐 지속적으로 좋은 평가 결과를 보여줌으로써 이런 기계학습 기술을 도입한 것이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가 기술 도입의 가장 핵심 목적을 달성했다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좀 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스미싱 악성 앱들을 직접 사람들이 대응하고 있던 거를 결국 분석가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거는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작업의 연속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신변종 악성 코드를 휴리스틱 기술 없이 머신러닝만으로 굉장히 좀
반복적인 작업을 줄이고 어려운 악성 코드만 집중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준 것만 해도 효과가 좀 있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해 들어서 이제 온트러스트라고 하는 제품 라인업의 확장이 있었습니다. 이 온AV를 품었는데 온AV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악성 앱을 위주로 대응을 하다가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취약점으로 인한 보안 위협들이 가시화되면서 이런 뭐 시스템 영역이나 OS 또 기기 영역에서의 침입을 뭐 탐지한다던가 하는 그런 제품들을 개발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폰뿐만이 아니라 TMS, 그러니까 뭐 키오스크 그리고 리커버리 박스라고 해서 이런 악성 코드를 조금 더 또는 취약점에 의한 공격 위협들을 조금 더 신속하게 디텍션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개발을 했고 또 요거를 이제 위협 관리 시스템으로 연계를 해서 관제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좀 설명을 본격적으로 드려볼게요. 일단 코로나19가 오면서 뭐 언택트 환경이 일반화됐고 지금 제 주변에 있는 지인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오고 나서 이런 변화가 있으니까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기는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다. 예,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뭐 기사에서도 의미 있는 또 통계 조사를 하셨더라고요. 일단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전체 응답자의 42.6%가 일평균 4시간 정도 인터넷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접속이 86.3%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63%가 증가했다라고 그렇게 발표가 됐고 또 이 비대면 업무 환경 변화로 인해서 36%가 재택근무를 경험했고 또 재택근무 환경을 만족하느냐는 응답에도 44% 정도가 만족을 한다라고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 클라우드를 활용한 그런 업무가 증가하고 있고 자연스럽게 이 스마트 기기의 BIOD를 경험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역시나 뭐 보안 관련된 질문에서도 이 항목이 있는데 비대면 환경의 보안 위협에 대한 불안감이 증가했는데 그럼 어떤 게 불안하냐라고 물었을 때 일단 첫 번째가 보안 취약점이 불안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악성 이런 프로그램에 의한 위협이 불안하다. 또 세 번째가 이건 좀 재밌어요. 허위 정보가 만연한 것이 불안하다. 그러니까 여러 사기를 당할 상황에 노출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네 번째가 스미싱을 차지를 했습니다. 일단 해외 모바일 위협의 배경을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 주변에는 20, 30대들이 아이폰을 많이 사용을 하기는 하는데 실제 21년 7월 기준으로 전 세계 사용자의 72%가 구글 안드로이드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구글에서도 매번 발표하는 거예요. 이거 안드로이드 생태계 보안 투명성 보고서라는 걸 발간을 하고 있는데 웹을 통해서도 직접 접속해서 이 통계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근데 보시면은 매일 20억 대 기기를 대상으로 800억 개 앱을 검사한다라고 돼 있어요. 물론 이 통계가 그 이전에 조사된 거라 아마 지금은 25억 대에서 30억 대 더 넘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악성 코드가 감염된 기기가 0.12% 정도로 탐지가 되고 있고 마켓을 통한 감염이 0.06% 정도 수준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렇게 뭐 0.012%라고 하면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20억 대를 가장하더라도 200만 대가 감염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 구글 방금 조사 통계에 대해서 이런 전문 그룹, 그러니까 이런 인증 평가를 해주는 성능 평가 기관에서 입장을 발표한 게 있는데 해외 글로벌 탐지 업체랑 비교를 했을 때 이 구글 플레이 프로텍트 제품이 굉장히 좀 낮은 악성 탐지율을 보였다. 그러니까 연평균 최저 61%에서 뭐 최대 83%까지 평균 72% 정도의 탐지율을 보인 거로 봐서 이 조사 결과를 제대로 신뢰를 해야 되나라는 이야기들을 좀 많이 지적을 했고 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 중에 26%가량이 구글 마켓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26%밖에 사용을 안 한다는 것은 아시아 최대의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그렇지만 악성 코드가 유포되고 있는 시장에서 이 통계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게 아닌가라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내 모바일 위협 현황에 대해서도 요약을 좀 해드릴게요. 작년 기준의 데이터고요. 일단 20년도 기준으로 SMS 스팸 문자 3,800만 건 중에 스미싱 문자가 88만 건이었다. 그러니까 즉 2.25% 정도를 차지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 이슈가 있으면서부터 언택트 환경이 되면서 이 생활 밀착형 사칭이 증가를 했어요. 가령 이제 택배 같은 거죠. 거의 뭐 81%로 굉장히 증가한 추세이고, 그리고 이것뿐이 아니라 지금 굉장히 많죠. 재난지원금 관련된 거라던가 한때는 마스크 관련된 거로도 굉장히 다양한 사칭 문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 배포되는 앱들 중에서 좀 난독화된 앱들이 수치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악성 코드로 탐지되는 사례들을 우회하기 위해서 그런 거긴 한데 첫 해 저희가 탐지했을 때만 해도 난독화 앱이 10%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매해 2배씩 증가를 하더라고요. 지금 73% 정도 증가를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그럼 SMS로 퍼진 악성 앱이 어떤 유형이냐 보시면 일단 가장 많은 건 정보 유출 유형이랑 원격 제어 유형이에요. 그리고 이런 유형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기능들이 일단 앱 아이콘을 지우는 자가 은신 기능, 또 뭐 앱에 삭제가 안 되도록 계속 만드는 그런 기기 관리자 등록, 이런 기능들을 기본으로 가지고 있었고, 작년에 좀 많아진 유형이 일단 잘 알려진 앱을 사칭하는 거, 뭐 금융기관 앱도 그랬고, 그리고 특정 번호를 변경하는 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피싱 유형들이 이런 악성 코드들을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악성 앱 유포지는 대만이 가장 많았습니다. 거의 뭐 절반을 차지했고, 이렇게 악성 앱이 설치되고 난 다음에 정보가 유출되는 유출지는 이제 베트남이 1순위, 대만이 2순위였습니다. 최근 위협을 좀 요약을 들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국내는 일단 가장 많은 게 스미싱 위협을 넘어서서 이제 메신저 피싱이 뭐 대유행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뭐 라인이든 카톡이든 알려진 뭐 문자든 메신저 이용해가지고 뭐 이야기를 하다가 나 뭐 아빠 아니면 엄마 이렇게 아는 지인을 사칭한다던가요. 예, 그래서 이런 원격 제어 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는 이 원격 제어 앱도 악성 코드로 탐지가 안 되기 때문에 정상범주 악용 앱이라고 아예 그냥 부르고 있어요. 이런 앱들을 설치를 유도해서 피해를 입히는 건데, 작년 기준으로 373억 원 정도의 피해가 있었고, 이제 전년 대비 이게 9% 증가한 거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실제 피해자가 저희 어머님들이 많이 피해를 입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50, 60대 여성이 거의 절반을 차지했다라고 이렇게 통계가 있고요. 그리고 가장 이제 최근에 시끌벅적한 거죠. 이스라엘 NSO 그룹의 페가수스 모바일 스파이웨어, 아이폰을 대상으로 타겟팅되고 있고 안드로이드용 악성 코드도 별도로 빌드해서 그렇게 유포하고 있고, 이런 VIP 대상으로 결국 이제 위치 정보 유출하고 각종 메신저, 뭐 문자 내역, 기기 정보들을 탈취했다라는 게 발표가 됐죠. 엠네스티에서도 이 내용을 아예 침해 지표 형태로 해서 여러 가지 사용했었던 URL 도메인, 또 그런 패턴 같은 것들을 조사해주는 MVT라는 도구도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뭐 오늘도 시티즌랩에서 발표한 거 보니까 실제 악용 사례가 있어서 아이폰 긴급 업데이트를 했었던 사항이 뉴스로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제 해외 대응 기술 현황을 좀 동향을 요약해서 드릴까 합니다. 동향이라는 건 과거부터 지금까지 어느 정도 하고 있느냐에 대한 걸 요약을 하려고 정리를 한 것이고, 그리고 일단 해외 이런 여러 가지 머신러닝 관련된 그런 제품들이라던가 연구들은 대부분 이제 윈도우 환경에서 그렇게 최적화되어 있긴 한데, 어쨌든 준비를 좀 해봤어요. 해외 이런 머신러닝 활용 기업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일단 악성 코드를 판단할 때 본인들이 만들어낸 데이터셋 안에서 또는 수집된 데이터셋 안에서 잘 탐지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신종 데이터셋이 왔을 때 얼마나 잘 탐지하느냐 또는 변종을 얼마나 잘 탐지하느냐를 주안점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또 이 시스템을 구축했을 때 확장성을 좀 고려할 수 있냐, 또는 이런 확장성을 고려해서 구축을 했을 때도 탐지를 잘 하느냐, 이 정도를 중요하게 보더라고요. 그리고 머신러닝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악성 코드를 탐지를 했다면 이게 왜 어떤 판단을 해서 탐지를 했는지를 설명 가능하냐, 이 부분을 중요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일단 카스퍼스키 같은 경우에는 좀 재미있게 구성을 했어요. 실행 전이랑 후로, 그러니까 정적이랑 동적 단계로 다단계 머신러닝 탐지 기술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정적 단계에서 3가지로 나눠요. 기본 탐지, 심화 탐지, 희귀 탐지. 그래서 기본 탐지 같은 경우에는 악성 코드랑 유사한 것들을 이제 LSH 같은 약간 유사한 문서를 분류하는 그런 기술을 활용해서 학습을 하고요. 보니까 이것도 특징 추출하고 레이블링하고 또 지도학습 기반으로 그렇게 연구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심화 탐지에서는 이런 앙상블 디시전 트리 이용해서 역시나 디텍션하고, 그리고 희귀 탐지에서는 딥러닝 모델 EXNet이라는 거 이용해서 분류를 하고 있는데, 이 분류하고 있는 방법론들을 보면은 결국 가장 많았던 악성 코드 양을 다음 단계로 넘길 때마다 얼마나 조금씩 줄여나가느냐,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또 굉장히 뭐 연산 속도가 빠른 해시 기반 함수들을 사용한다는 거,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
뭐 동적 탐지 단계에서는 일단 프로세스 행위나 뭐 이벤트 등을 이제 딥러닝에서 그런 학습을 하고 있는데 역시나 여기도 어떤 식으로 악성 코드를 탐지했는지 그 근거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학습을 했을 때 특정 피처, 그러니까 어떤 특정 피처를 악성 코드로 판단을 했다라는 것을 굉장히 쉽게 알 수 있게끔 각 모델링을 별개로 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API에서 판단을 했다면 그 API만 피처로 써서 그 활용한 모델이 그렇게 판단을 했고 탐지했다라는 것을 근거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진행했더라고요. 자, 두 번째는 이 머신러닝 하드웨어 개발사라고 해야겠죠. 엔비디아의 연구입니다. 일단 딥러닝 기반의 악성 코드 분류 모델, 말콩부라고 불러야 되나요? 이게 아마 머레어 컨볼루션의 약자일 것 같아요. 이 연구는 아주 전통적인 방법을 따랐어요. 그러니까 합성곡 신경망, 그러니까 CNN을 이용해 가지고 이 악성 코드에 대한 것들을 딥러닝을 했는데 잘 아시겠지만 CNN은 이미지랑 영상 판독하고 뭐 그런 쪽의 분류에 쓰이잖아요. 그리고 CAM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이제 사람과 개가 같이 찍힌 이미지면 강아지가 들어간 이미지를 식별했을 때 강아지를 어느 부분을 보고 어느 위치에 있는 것을 보고 근거로 이 강아지가 같이 찍혔냐를 그런 분류 근거를 발견할 때 쓰이는 연구인데 이걸 악성 코드에 그대로 적용을 했더라고요. 일단 악성 코드의 바이트 정보만을 학습하기 때문에 뭐 이건 엔비디아에서 주장하는 거긴 하지만 대량으로 악성 코드를 학습할 수 있고 또 특징 추출 과정이 뭐 없기 때문에 이제 거의 뭐 축소화되어 있기 때문에 특징의 의존성이 거의 뭐 낮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런 탐지에 영향을 미친 결과가 어느 부분을 보고 그런 근거로 했는지를 바이트로 뽑아서 보기가 쉽다라고 일단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런 비슷한 연구 주제에 가장 큰 지적사항 중 하나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지랑 영상 같이 관계 의존적이지 않다. 악성 코드는 바이너리는 어떻게든 공격자가 노이즈를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코드에 또는 함수의 위치를 재배치한다거나 패킹을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들로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연구가 적합하냐에 대한 것들은 전문가의 의견들이 다양히 좀 많이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퀄컴에서 이건 SoC 칩 제조사 입장으로 개발한 거예요. 퀄컴 스냅드래곤의 스마트 프로텍트라고 하는 기술인데 이건 동적으로 행위 기반 머신러닝을 합니다. 그러니까 OS 커널이랑 프레임워크를 수정을 해서 이 앱을 동작시킨 후에 모니터링을 하면은 얘가 이제 어떤 행위를 하는지를 전부 다 동적 로그로 그 추출을 해서 로그로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이 로그를 모델링을 한 다음에 머신러닝 한 다음에 실제 앱을 실행할 때 악성 행위를 할 경우 이 악성 행위를 했다라고 판단을 하는 그런 기술인데 딱 말씀만 들어도 약간 어떤 단점이 있을 것 같다 그런 느낌이 좀 있으시죠. 일단 SoC 칩 제조사의 그 칩이 들어간 기기에서만 이 기술을 적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장 큰 단점이 일단은 범용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일단 저희가 이걸 간접 경험하긴 했는데 실제 악성 코드, 동작하는 악성 코드를 패밀리군으로 나눠서 클래시피케이션이 된 걸 실제 설치하고 동작이 되는 악성 코드를 돌리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나왔었던 지금은 동작을 100%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악성 코드들을 일괄로 또 대량으로 갖다 학습시키는 데는 굉장한 어려움이 있다. 이게 큰 기술적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큐리온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를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과거 아주 전통적인 방법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바일 안티바이러스 관련된 것들을 개발하면서 전통적인 패턴 기반의 악성 앱 탐지부터 시작했고 그 이후에 휴리스틱 기술 적용해봤고 또 온프레미스 서버 기반으로 또 악성 앱 탐지하는 기술도 개발해봤고 뭐 이 기술들의 각 단점들이 다 있죠. 그러니까 패턴은 신변종 악성 코드 위협에 대응하기 좀 어렵고 휴리스틱은 모바일 기기 내에서 동작하는 앱의 권한이 좀 낮게 동작하다 보니까 낮은 권한이다 보니까 뭐 기기를 동적으로 갖다가 해서 악성 코드를 탐지하는 거에는 한계점이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또 이제 서버 기반으로 그래서 옮겨갔더니 실시간으로 바로 분석해서 대응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건 또 아니죠. 그러니까 분석된 악성 코드에 대해서는 결과를 바로 반영해서 보여주지만은 결국 비동기 방식으로 좀 신속 대응에는 어려운 한계점이 있었고 또 사용량이 늘게 되면은 이 분석 인프라 이 구축 비용이라던가 운용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연구들을 진행하면서 개발을 진행하면서 결국 이게 두세 가지 적용을 해보니 가장 좋은 방법은 기기 내에서 분석을 하되 정적으로
이것들을 빠르게 탐지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 아이디어로 일단은 출발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게 출발했지만 클라우드 기반으로 머신러닝을 하는 이런 그 플랫폼을 개발을 하게 된 거고,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앱을 자동으로 수집하는 수집 채널부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동으로 분석하는 시스템들, 그리고 그 분석 결과에 대한 판정을 또 다시 이 머신러닝 하는 거, 데이터에 대한 전처리부터 시작해서 피처 셀렉션하고 다시 뭐 모델링하고 이걸 반복하면서 그렇게 만들어진 모델을 실제 이런 안티바이러스 서비스에 반영해서 클라우드로 그 결과를 굉장히 빠르게 공유할 수 있도록 개발을 했고, 또 그 결과에 대해서도 머신러닝 결과뿐만이 아니라 교차로 검증할 수 있게 앱에 대한 인증 정보라던가 여러 가지 정보들을 다양하게 모아서 이 평판으로 비교 분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는데, 일단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어떤 식으로 그런 머신러닝을 했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준비를 해봤는데, 뭐 어떤 특이한 어떤 알고리즘 뭐 모델링을 한다 이런 것보다 어느 부분을 주안점으로 두고 중요한 점들을 두고 이제 이런 이런 시스템을 개발을 했다라는 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좀 그림을 준비해봤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는 악성 코드 데이터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노이즈가 상당히 많은 데이터에 속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뭐 공개되어 있는 패커도 많겠지만은 이런 데이터들을 쉽게 난독화하거나 변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초기에 머신러닝 연구를 진행할 때는 지금은 뭐 물론 이 각각의 유형별로 머신러닝을 도입해서 또 다시 모델링을 하지만 그 이전까지는 일단 데이터 전처리 과정에서 이런 데이터가 쉽게 섞이지 않도록부터 그렇게 분류하는 작업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은 이 안드로이드 모바일 앱 같은 경우에는 앱 내에도 구성 요소가 굉장히 다양해요. 그러니까 앱만 보고 악성이다라고 판단할 수 없고 앱 내에 있는 각종 구성 요소별로 결국에는 피처 엔지니어링을 별도로 해야 되는데, 뭐 그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어떤 그 앱은 뭐 SO 형태로 되어 있는 앱 파일 포맷 라이브러리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결국 피처가 공간이 낭비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엔 구성 요소별로 각각의 모델링을 별개로 합니다. 그리고 이 피처 엔지니어링을 할 때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 분석가의 그 의견이 들어가서 노이즈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건데, 결국에는 이제 기계 학습을 통해서 피처 랭킹을 매기고 이렇게 추출한 데이터에 대한 랭킹을 매긴 다음에 다시 감소하는 형태로 불필요한 데이터를 제거하는 형태로 해서 최적화된 이 피처셋을 만들어내는 그런 연구들도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구성 요소별로 만들어진 모델들은 일단 굉장히 어그레시브하게, 그러니까 굉장히 공격적으로 탐지는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미탐을 가장 최소화해 놓고 이걸 최종적으로 판단을 할 때 한 모델이라도 정상으로 판단한 게 있다면 그 악성 코드라고 의심이 되더라도 정상으로 분류를 하는 거죠. 어쨌든 앞에 각각 모델들은 미탐을 안 하도록 그렇게 설계를 했기 때문에 이런 구성 요소로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설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학습 방법은 가장 큰 단점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수집된 데이터에 굉장히 좀 의존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계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집하고 또 학습을 한 데이터가 아니라면 그 아닌 데이터들을 제대로 추론한다거나 판단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한계점을 갖고 있고,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정상 앱인데 정말 악성 앱이랑 너무 유사하게 생긴 유형도 있어요. 근데 그런 유형을 바로 악성이다라고 판단을 해버리면 결국 과탐지가 발생하는 이슈가 있을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응하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크로스 밸리데이션 할 수 있게 평판을 서버로 구축하고 그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교차 검증을 진행을 했고, 최근에 들어서는 단순히 이제 수집되는 악성 코드에 대한 이런 프레딕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수집하는 단계에서부터 이미 다단계로 검증을 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판도 거치고 또 룰셋 기반으로도 거치고 모델링 기반으로도 거쳐서 이 데이터에 대한 식별을 하는데, 이 데이터 식별의 목적이 단순하게 레이블링만 변경하고 뭐 이렇게 제대로 넣고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애초부터 제대로 식별하지 않아도 되는, 이제 클래스를 구분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유형들을 좀 거르는 거죠. 그렇게 거르고 또 이미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지속적으로 자동으로 검증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긴 하지만 수집되어 있는 데이터를
지금 방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검증 방법으로 그렇게 걸러서 결국 학습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노이즈 필터링을 하는 작업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들어서 응용이 어느 분야로 되고 있느냐 이것도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서 페이지를 준비를 했는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앱이 딱 떨어졌을 때 바로 악성이다 판정이 됐을 때 그 앱이 전달됐을 때 문자 메시지가 있다면 그 문자 메시지에 있는 SMS 번호 또는 MMS, IP, URL까지도 모두 패턴으로 동기화해서 빠르게 이게 스미싱 악성 위협에 가깝다라고 판정을 해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나아가서 이런 문자 메시지라던가 여러 가지들을 피처로 보고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악성 코드에서 나왔었던 것이다 라는 것들을 판정을 해서 AI가 경고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저희가 목표로 두고 있는 것은 단순히 이제 문자 메시지뿐이 아니라 사실 가장 하려고 하는 것들이 어떤 거냐면 메신저 피싱을 AI에서 디텍션을 하는 거예요. 근데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죠. 이미 뭐 AI 관련해서도 대화를 학습하는 이루다 같은 것도 어쨌든 지금 현재의 방식은 어떤 뭐 원격 제어 앱을 던졌을 때 이게 지금 메신저 피싱이네 라고 그런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 대화 내용만 보고 머신이 이거 약간 메신저 피싱 유도하려는 거 아니야? 라는 대화를 할 정도로 그렇게 학습을 시킬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게 잘 아시겠지만 머신러닝이 가능하도록 결국 이 시스템을 운용하고 이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면 다양한 분야에도 응용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보이스 피싱만 해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음성을 듣고 판단해서 충분히 기술적으로는 가능한 범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했느냐? 지난 3년간 글로벌 인증평가기관에 좀 성적을 받아봤어요. 잘 보시면 AV 컴패러티브 독일은 2달에 한 번씩 그 인증평가를 하고 있고 오스트리아의 AV 컴패러티브는 1년에 한 번씩 발표를 합니다. 나머지 뭐 영국이나 중국은 분기별로 발표하는데 저희는 이제 요즘 들어서는 AV 테스트나 컴패러티브만 도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은 이 일반적인 탐지율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잠재적인 악성 앱, 그러니까 PUA라고 하죠. 타사에 비해서 이 신변종 악성 앱으로 탐지되거나 변종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들을 얼마나 좀 골고루 탐지를 하느냐 이 부분을 보고 있는데 머신러닝 기술을 도입하기 이전과 이후로 굉장히 달라진 건 이 PUA의 탐지율이 굉장히 지속적으로 좋아졌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 결과 중 하나가 이번 7월에 있었던 AV 테스트의 결과인데 최근 이제 스파이웨어, 뭐 스토커웨어라고도 하죠. 탐지 검증을 저희한테도 알려주지 않고 그냥 자기네들이 스파이웨어 29종을 모아놓고 글로벌 18개 안티바이러스 제품으로 시험을 진행을 한 거예요. 얼마나 그냥 탐지를 하는지. 뭐 어떤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할 새도 없이 했는데 한 글로벌 그래도 3개 회사는 100% 탐지를 했어요. 역시 굉장한 회사들이 있고 근데 18개 중에 저희가 이제 순위로는 8인데 이건 뭐 의미를 그렇게 두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이 29종 중에 3종 정도를 놓친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일단 머신러닝을 도입하기 이전의 성적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성적이기 때문에 어쨌든 거기에 의미를 좀 두고 이 장표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악성 앱으로 인한 위협만이 위협이 아니잖아요. 결국 저희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오늘 이 장표 다음 장표인데 기술 고도화의 필요성에 대한 걸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게 해킹팀 이슈는 잘 아시겠지만 섀도우 브로커즈에 의해서 APT 공격 당하고 결국 그 모든 자료가 이제 위키릭스에 올라갔죠. 줄리안 어센지에 의해서 오픈되기도 했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거래 내역이 나오면서 여러 기관들이랑 그 비즈니스를 했었던 정황들도 나왔고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랑 그 최근 이스라엘 NSO 그룹의 비즈니스 모델은 크게 다르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해킹팀처럼 물론 뭐 최초 의뢰자한테 의뢰받으면 악성 코드 URL 만들어서 감염 대상자한테 전달하고 정보를 빼오는 식 뭐 이런 방식이랑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지금 이게 그럼 어느 정도까지 대응을 할 수 있느냐 궁금하실 거예요. 일단 해외 관련 대응 동향을 조사를 해보니까 많지는 않아서 그 짐페리움 대표로 있었던 그 주크 아브라함 이분이 이 모바일 EDR 관련해 가지고 제크옵스라고 하는 회사를 스타트업으로 최근에 설립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이폰을 대상으로 일단 하는데 기기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경량 어플리케이션 제공해서 PC랑 뭐 키오스크 같은 거에 설치를 하고 그리고 이 장치의 로그 정보를 전부 수집해서 분석을 하고 또 이벤트
그 기반으로 해가지고 쭉 타임라인으로 의심스러운 이벤트를 리스트업을 해서 이제 침해 시기가 언제쯤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샌드박스 기능이라던가 뭐 야라 룰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뭐 그런 기능들도 제시를 하고는 있고요. 이런 공격들을 대응하기 위해서 그런 제품들이 있다는 거. 저희의 좀 고민은 비슷했습니다. 일단은 근데 이제 방법론에 대해서 이게 EDR이냐 아니면 스레트 뭐 헌팅이냐에 대한 걸 이야기하려는 건 아니고 결국 이게 정적 단계에서 안티 익스플로이테이션도 돼야 되고 동적 단계에서 아까 카스퍼스키 랩처럼 머신러닝을 해서 이런 악성 위협들을 충분히 탐지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머신러닝을 활용한 앱 그 탐지 기술도 당연히 품고 있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시스템이나 기기가 잘못된 컨디션인지를 체크할 수 있게 뭐 잠금 해제 상태인지 또는 루팅 상태인지 제조사의 보증이 깨졌는지 또는 부팅 상태가 변경됐는지 또 기기의 무결성이 깨졌는지 이런 거는 뭐 펌웨어나 파티션 각 파일 시스템을 조사해서 변조됐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단 실시간 OS의 보안 상태가 변경이 됐는지 좀 디텍션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권한 상승 공격이 있었는지나 이런 것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프로세스의 행위 기반으로 그런 것들을 탐지를 하고 있고요. 온트러스트라고 하는 제품인데 어쨌든 이 제품을 구축했을 때 어떤 식으로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좀 시스템을 흐름도를 좀 정리를 해봤어요. 일단 그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모바일 스마트 기기에 이런 에이전트 앱을 설치하고 그래서 위협이 있는 걸 실시간으로 탐지해서 결과를 올릴 수 있고 또 이 앱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이 입구에서 출입을 할 때 통제 구역이라면 이 키오스크에서 빠르게 검사해서 에이전트 설치 없이 뭐 일회성으로 바로 입구에서 간단하게 검사해서 결국 이걸 TMS의 결과를 올리게 되고 보안 관제를 담당하는 풀에서는 이 TMS 시스템의 위협이 실시간으로 확인이 되면 탐지된 결과를 갖고 문제가 있는 기기에 대해서는 수거를 해서 다시 복구센터 전문가 그 분석 그룹이 이런 복구 박스를 갖고 이 탐지된 게 제대로 탐지된 게 맞는지 또는 분석을 하고 또 이 기기를 복원한다던가 뭐 자료를 복구한다던가 하는 형태의 그런 풀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지속적으로 외부 위협에 노출되는 것을 저희도 갱신시키면서 이런 새로운 신규 위협들이 있었을 때 업데이트를 할 수 있도록 뭐 모델이라던가 패턴 또는 평판에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를 클라우드에서 업데이트하는 식으로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일단 시사하는 바가 가장 많은 제로디움 이 가격표를 제가 마지막 페이지로 준비했는데 이걸 준비한 이유가 뭐냐면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모바일 이 디바이스 나도 여러 개 갖고 있는데 난 공격 위협 없던데 거의 이 정도 수준으로 이야기하세요. 뭐 내가 위협이 당할 수 있는 상황이냐 이것도 물어보실 때도 있고 근데 여기 보시면은 취약점 물론 이제 안드로이드나 아이폰을 뭐 아예 제로 클릭 그러니까 클릭을 안 한 상태에서 풀체인으로 갖다 원격에서 침입을 당했을 때 그 취약점을 지금 한 250만 달러에서 200만 달러에 구매를 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현실적인 얘기는 작년 5월일 거예요. 제로디움 대표가 아이폰 취약점 하도 많이 신고돼 가지고 이제 아이폰 신고 안 받겠다고 그렇게 해서 실제 안 받은 경험도 있고 2019년도에 뭐 왓츠앱 사건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에 고소를 직접적으로 당하기도 했지만 이미 구글에서도 분석한 것처럼 이제 커널에서 바인더 결함 이용해 가지고 브라우저나 메신저에서 풀체인 공격이 가능한 것들이 증명이 됐기 때문에 이미 제로 클릭 상태에서도 공격을 충분히 당할 수 있다는 건 증명이 된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게다가 그 POC 시큐리티에서 데일리 시큐를 통해서 이 보도했었던 자료들도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이 제조사의 취약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앱이라던가 브라우저의 체이닝이 될 수 있으면 무려 한 40만 달러에서 75만 달러까지 그렇게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기사 내용이었거든요. 결국 거래를 하면 어디를 가겠느냐라는 거죠. 이 사진을 보시면은 뭐 해킹팀과 비슷한 NSO 그룹과 비슷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이런 사업자들은 정확하게 보자면 취약점을 구매해서 이런 제품들을 개발하고 사실상 임대 사업자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취약점을 비싸게 구매한 다음에 개발한 것을 다른 필요로 하는 쪽에 임대를 해줘서 저렴한 가격에 임대를 해주는 거죠. 취약점에 비해서는. 어쨌든 그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그 금액대가 취약점 수량이 많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저렴하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VIP들만 공격하는 데 쓰일 수 있지만 뭐 아시잖아요. 다른 플랫폼, 타 플랫폼에서는 취약점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결국
제가 공격당할 확률은 계속 높아지는 거죠. 언젠가 타겟팅 어택을 당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미리 이런 이슈가 더 발생하기 전에 저희가 조기에 이런 여러 가지 머신러닝을 활용한다던가 이런 솔루션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현재 기술적인 부분에서만 검토를 하고 있지만 이제 조만간 이 여러 가지 연구들이나 이런 개발된 제품들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스미싱 위협이든 보이스 피싱이나 메신저 피싱 위협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산업군에서 이런 APT 공격을 당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은 당연히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해결하려면 또 어떤 연구를 진행하고 또 어떤 솔루션들을 더 고도화해야 되느냐는 이제 앞으로 저희 쪽에서 고민할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네, 아유, 강연 감사드립니다. 네. 그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이제 모바일 보안 위협 관련 기술에 있어서는 이제 그 글로벌 기업하고 어깨를 지금 나란히 할 수 있는 정도 시큐리온 기술이 많이 이제 머신러닝 적용한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그 좀 더 이제 좀 고도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앞으로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그 가장 많은 것 중 하나는 최근에 들어서 스미싱 위협이 안타깝게도 어르신들이 생각하는 거에 대한 캠페인을 다시 해야 될 수도 있는데 안티바이러스가 설치되어 있으면은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충분히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었어라는 분들이 많아요. 구매하자마자 설치되어 있는 안티바이러스는 실행하고 실시간 탐지를 안 해놓으면 사실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닌데 그 동작하고 있다는 걸 착각할 만한 포인트가 많아요. 뭐 예를 들면은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때 잠깐 안티바이러스가 실행되는 것은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만한 환경인지만 최소한의 조사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동작한다고 해서 스미싱이나 이런 여러 가지 메신저 피싱 위협을 대응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조금 더 이런 관심을 갖고 어떤 식으로 이걸 그럼 대응할 수 있는지는 실제 한번 실행해보고 설치되어 있는 걸 돌려봐야지 되는 건데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는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결국 보이스 피싱이라던가 메신저 피싱 같은 경우 기술적으로도 그렇지만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좀 더 막을지 대응할지는 뭐 머신러닝 도입을 통해서도 고민을 저희가 해야 될 몫이기도 하고 또 최근에 들어서 가장 고민하는 것은 이런 통화 내용을 갖다가 중간에 뭐 녹음을 한다거나 도청해서 정보를 유출하는 이런 것들도 사회 문제로 충분히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상대가 그렇게 뭔가 녹취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끔 하는 것만 해도 또는 당하고 있다는 걸 알 수만 있게만 해도 굉장히 기술적으로 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런 쪽으로도 저희가 지금 온트러스트 내 기능으로 좀 준비를 하고 있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머신러닝 기술 도입 적용한 솔루션에 있어서는 그래도 시큐리온이 가장 활발하게 국내에서는 많이 이제 그 앞서간 기업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머신러닝 기술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좀 애로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가장 기업들이 어려워하는 걸 것 같은데 저희도 마찬가지였지만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은 최적으로 전처리를 잘하느냐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데이터는 정말 많을 텐데 이걸 결국 어떻게 정제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 결국 올바른 데이터를 보고 학습을 해야 올바른 판단을 한다라는 게 맞기 때문에 결국 이 데이터들을 수집하는 단계부터 또 수집된 게 있다면 어떻게 이것들을 레이블링하고 정제를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 상황이죠.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이 또 고도화돼야 될 부분들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 그 장시간 우리 유호곤 대표님 강연을 들어봤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강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